오늘이 3월 4일인데요. 보통은 이제 3월 2일 혹은 3일 날 이제 개학을 하죠. 3월 4일 개학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은 좀 덜 했는데 어제는 내일이라는 내일 개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개학해서 슬프다고요. 저는 개학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방학에 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그 집에 있으니까 손 가는 일도 많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이 조용하니 네 이렇게 지내는 나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뭐 약간 루틴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계약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개학이라는 사실 인제 3월 4 일이 개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제 너무 즐거워 가지고 막 네 신나 있었습니다. 네. 계약했는데 라이브를 종종 하려고 하는데요. 인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이 시간에 늘 수업이 있죠. 근데 수업이 없을 때 한번 이제 수업 진행하는 것들 좀 소개도 하고 책 소개도 하고 나중에는 좀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요. 다른 주제로 라이브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느냐 이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인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클럽하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갑자기 떴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막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생겼고 막 클럽하우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참여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때 저도 그곳에 가서 네 막 해 봤었어요. 클럽하우스에서 막 신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 1 시간씩은 했었나요? 그래서 고전을 낭독하는 시간들 했었는데 고거를 뭐 한참 하고 뭐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뭐 여튼 그거를 그냥 하는 데 의의는 있고 재밌었는데 좀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뚫고 나갈 길을 못 찾아 가지고 한참 하다가 인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형식이든 뭐든 좀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파서당 수업을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SF 소설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SF 소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억지로 붙이긴 했는데 소제목을 막 그렇게 붙여 봤잖아요. 흡혈귀, 외계인, 뭐 인조인간, 그리고 이중인격. 물론 인제 어떤 사람들은 SF라고 하는 소설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흡혈귀라든가 이중인격 그런 것들은 SF 소재가 아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한때 인제 SF가 과학 소설 인제 특히 그게 인제 미래 그리고 외계, 우주 뭐 이런 걸 다루는 소설로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날 장르 소설의 특징으로서 SF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상당히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월에 인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심화반에서 읽을 책이 뒤에 다시 한번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드라큘라. 흡혈귀가 나오는 제목이죠. 이 드라큘라 백작이 등장하는 드라큘라. 그다음에는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우주 전쟁. 그리고 인간이 만든 괴물 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다양한 소설이 있겠지만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모순된 혹은 내면의 어떤 분열을 다룬 지킬 박사 하이드 이 네 권의 책을 주말에 읽을 예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와파서당에서 어린이 청소년들과 계속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그게 늘 고민이고 오늘도 오후 시간에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인제 여러 뭐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읽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좋은 책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책도 되게 많아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제 장르 소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장르 소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뭐 정의가 있겠지만 흔히는 이제 이쪽에서는 순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란 뜻이죠. 순수 문학이 아닌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조금은 예전에는 그게 그냥 하나의 하위 문화로, 그러니까 소수만 즐기는 문화였다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죠.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소설, 뭐 라이트 노벨, 아니면 특정한 주제들, 뭐 예를 들면 뭐 퇴마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장르 소설 중에 하나죠. SF 소설도 그렇고, 그런 장르 소설이 생각보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귀연이 소설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이모티콘 들어가고 막 이런 소설이 과연 그걸 소설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가 논쟁이 있었고, 그걸 문학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르 소설도 어엿하게 하나의 읽기에 되게 중요한 소설 가운데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기는 책 가운데 가장 장르 소설로 성공한 걸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마법사가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소설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 읽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요즘 좀 발달하고 있는 소설 장르 중에 영어덜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낯선 장르인데, 그러니까 영어덜트,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들이 볼만한 책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긴 연령으로 묶은 거고, 소재로 하면 장르 소설적인 소재도 많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요즘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역사 소설, 혹은 역사 동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은 많고 재미있는 책은 많은데, 저는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고전을 읽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문해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어력을 기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고전을 읽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전을 뭘 읽을까? 과연 고전을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징검다리 독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3, 4학년 때까지는 책을 재밌게 읽다가 5, 6학년부터는 책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이후로는 책을 안 읽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요 5, 6학년 딱 책이 재미없어지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재밌게 읽을까? 그래서 이 징검다리 독서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책이 푸른숲 주니어 시리즈입니다. 사실 한 5학년 이후에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현대 작가들이 쓴 소설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책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장르 소설, 판타지 소설, 뭐 해리포터, 초등 고학년 가운데 여기 푹 빠져가지고요 아주 재밌게 읽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저는 해리포터를 예전에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여튼 인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한편 영어덜트 소설이라고 할 만한 표지가 좀 아이들이 읽기에 좋게 되어 있는 책들 있죠. 저는 못 읽어봤지만 서점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뭐 죽이고 싶은 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리고 지금은 읽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한때 이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강타했던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을 읽는 친구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5, 6학년 징검다리 친구들에게 고전을 소개할 책으로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문학 전집 시리즈를 충분히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네,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징검다리 독서에 대한 고민들을 잘 포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네, 작품들도 실려 있는 작품들도 굉장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일단은 그냥 이야기를 오늘은 쭉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요 책들을 읽고요. 현재는 작년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 푸른숲 주니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오면서 3월 달부터는 일요일 날 오전에도 이 푸른숲 주니어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작년에 읽었던 책들이 일단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왔던 청소년들과 읽었던 책들. 작년 3월에 어떤 책을 시작했냐면 루신의 아큐정전과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책을 페어로 묶거나 몇 권을 이렇게 연달아 묶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책 하나하나를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찌됐건 맥락, 주제를 좀 잡아가지고 작은 책들을 큰 주제 안에서 바라보면 좋겠어서, 그래서 루신과 나스메 소세키를 꼽았던 건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중국 어떤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루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현대문학의 아버지 나스메 소세키. 그래서 아큐정전과 도련님 이 책을 읽었고요. 아큐정전은 루신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루신이 긴 소설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 아큐정전 이외에 루신이 쓴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카프카의 변신,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그리고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을 읽었습니다. 딱 보면 기묘한 뭐라고 할까요? 인간 이외의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카프카의 변신은 벌레가 되는 이야기고, 드라큘라는 흡혈귀,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를 좀 독특한 존재죠.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아닌 흡혈귀가 나오는 드라큘라, 그리고 이제 지구가 침공당하는 우주전쟁. 그래서 요 세 편은 인간 이외의 기묘한 것들이 나오는 주제로 한번 읽었고요. 그렇게 이제 1학기를 지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작년에는 셰익스피어 희곡들을 읽었고, 이제 가을 학기에는 조금 무거운 이제 책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무거운 책을 갖고 온 게 처음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존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됐건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데미안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고 원성이 자자했죠. 네,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긴 하는 것 같아요. 데미안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저는 데미안이 그렇게 좋은 소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도 데미안을 읽었고 원성이 자자했다는 건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저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청년의 어떤 독백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어떤 우울한 내면이 상당히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아 굉장히 재밌었고, 그 책들을 읽은 다음에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습니다. 두 책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물고기를 잡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모비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 같은 고래를 잡는다는 것과,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서는 그게 이제 청새치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실존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마지막으로 연말 12월 달은 윌키 콜린스의 문스톤과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었던 책들이 너무 무거워서요. 좀 가벼운 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는 이런 책들을 읽었고
올해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사실 작년에 요 클래스에 있었던 친구들이 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박경리의 토지를 같이 읽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책 아니면 흥미를 당기는 책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이 바로 마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인간이 만든 다양한 피조물들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질문들을 어, 최초로 혹은 아주 좀 도발적으로 던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꼭 한번 읽고 싶었던 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른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뭐 인간의 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혹은 인간이 만든 존재를 괴물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인간에 가까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를 프랑켄슈타인이 담고 있다면 정반대에서 이제 지킬 박사 하이드는 인간 내면을 다루는 책이잖아요. 인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면모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일종의 분열증적 증상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성과 타자성이라는 문제를 외부와 내면에서 다루는 작품을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이제 아이들이 읽는 걸 한번 봐야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주제기도 하고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이제 이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하고요. 한 권이 사실 프랑켄슈타인이나 지킬 박사 하이드 모두 이제 여러 출판사 책들이 있는데 푸른숲 주니어 책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한 출판사 책을 쭉 읽는 이유는 사실 번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뭐 물론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한다면 번역을 좀 비교할 수 있겠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도 여러 출판사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야기하면 이 푸른숲 주니어 책이 아주 번역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청소년들이 읽기 위해 이게 책마다 분량을 이 시리즈를 일부러 분량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푸른숲 주니어 이 책은 책 내용만 부록 빼고 그러니까 본문 내용만 200조까지입니다. 좀 짧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은 둘째치고 호흡을 같이 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서 굳이 이 책을 계속 뽑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2주에 걸쳐 읽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트 이 책도 역시 한 2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이 책은 더 얇습니다. 172페이지까지 돼서 그럼 2주에 걸치며 읽으면 한 달이 지나가겠죠. 그렇게 읽은 뒤에 그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반에서는 이 다음에는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읽고 싶어서요. 앞으로 읽을 책이 주홍 글씨,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이제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메리 셀리가 지었을 때 여성 작가의 소설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어떤 페미니즘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이 겪었던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현상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요 세 작품이 좋겠다 싶어서 좋은 글씨,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골랐고요.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은 제가 헷갈리는데 자매가 쓴 글이죠. 그래서 또 한편 자매들의 책으로 접근해 보면 뭐라고 할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자매 작가들이 본 동시대 좀 다른 삶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무거운 책들로 갑니다. 물론 주홍글씨 이후에도 다루는 주제가 가볍지는 않지만 그 다음은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소설 그리고 스탕달의 적과 흙.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둘러싼
그 시대의 뭐 분위기, 프랑스 혁명을 둘러싼 런던과 파리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위대한 그레이트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읽냐면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이 두 권을 읽으면 일정상으로는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돼요. 여름방학 전까지 이런 책들을 프랑켄슈타인 이후로 쭉 읽을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분이 문의를 좀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룡소, 어제 소개해드렸던 비룡소 클래식 책과 푸른숲 주니어 책들 읽는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식에서도 큰 차이는 없고, 뭐 어찌됐건 동일한 사람이 진행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또 큰 차이를 많이 두진 않는데, 다만 책을 다루고 있는 깊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비룡소 클래식은 스토리를 이해하고 책의 줄거리를 그냥 한번 소화하는데 초점을 조금 더 둔다면, 이제 이 푸른숲 주니어 책들은 볼륨이 좀 얇거든요. 읽기 분량이 좀 적어요. 대신 좀 질문들을 좀 던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한 사이클이 끝날 것 같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생각은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조금 읽기 훈련이 됐다면 그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으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으면, 그때 읽는 것들은 지난번에는 좀 달달한 책들 읽었거든요. 사랑 이야기들,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폭풍우, 이렇게 세 권 읽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비극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4대 비극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햄릿 좀 어렵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 왜 이렇게 이야기 펼쳐지는지, 뭐 맥베스까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리어 왕이나 아니면 오델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간에 읽는 책들이 이제 쭉 상반기에 전개가 될 거고요.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작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수업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처음 읽는 책들은 역시 조금은 가볍고 입구가 되기에 좀 흥미를 끌 만한 우주전쟁, 아니 드라큘라와 우주전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카프카의 변신, 루신의 책을 읽을까 안 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루신 책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하긴 루신의 이야기들이 쉽지는 않아서, 하여튼 루신과 카프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에 읽었던 책들을 작년 하반기에 소개했던 뭐 예를 들면 데미안 베르텔의 슬픔, 모비딕, 노인과 바다, 이런 책들은 상반기에 이제 또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읽어가는 방법이 쭉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들 읽어갈 거고요. 요 푸른숲 주니어 책들은 보니까 좀 출판사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제가 읽어보기에는 초등학교 한 책을 잘 읽는 친구들은 5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이 책을 읽어도 좋기는 할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은 사실은 좀 더 책을 뭐라고 할까, 좀 눈을, 전 항상 독서를 할 때 고개를 살짝 쳐들고 읽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책보다는 살짝 자기가 안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책을 읽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읽기엔 조금은 그렇게 읽기에는 좀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읽기보다는 한 중학교 2학년까지, 물론 그때 좀 이제 가이드하거나 같이 읽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고등학생이면 그냥 스스로 혼자서 읽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푸른숲 주니어 책이 잘 돼 있어서 앞으로도
올해도 한동안은 이 책들을 쭉 읽을 거고 어, 겨울에는 가능하면 이것도 그냥 생각인데요. 까라마조프 집안의 형제들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볼까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는 한 번쯤은 넘어서야 되는 인물인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뭐 많은 청소년들에게 권하죠. 근데 그 소설을 그냥 예를 들면 열린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 기성 출판사에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책으로 읽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푸른숲 주니어에서 푸른숲 징검다리 클래식 시리즈에서 나온 책은 어찌됐건 톤이나 볼륨 면에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한 40권 정도 나왔거든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는 이제 고기 읽은 친구들은 데리고 그냥 세계문학 전집 그 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책들을 읽는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장르 소설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거나 안 읽는 책들도 있긴 한데 아이들에게 책을 좋아하면 최근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장르 소설 작가들 김초엽 책을 좀 많이 추천하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김초엽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과 읽어봤을 때 책을 좋아하는 한 5, 6학년 이상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과 주제 혹은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예전에 책을 읽었던 친구들도 지금은 많이 이제 김초엽 작가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때 김초엽 작가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소설을 딱 내놓았을 때 그걸 같이 읽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SF를 좋아하고 혹시 장르 소설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좀 색깔이 있는 순수 문학이 아닌 작품들을 좋아한다면 김초엽 작가 책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은 김초엽보다는 저는 켄 리우를 좋아합니다. 켄 리우라고 이제 중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SF 작가인데요. 저는 그가 썼던 그 책 가운데 제왕의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초안지 내용을 항우와 유방이 서로 다투는 초안지 내용을 SF로 새롭게 구성한 건데 처음 읽어보시면 이게 SF 맞아? 그냥 판타지 소설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SF의 하위 장르인 실크펑크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원래는 이제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SF 소설에 있죠. 그러니까 SF 소설이 보통은 기계 문명이 이제 초발달돼 있는 미래 사회를 그리는 그러한 이제 기계 문명의 어떤 시대를 그린다면 그래서 막 로봇이 나오고 막 그리고 막 뭐 하늘을 떠다니는 뭐 부양하는 뭐 혹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면 켄 리우의 그 실크펑크 아니 이제 켄 리우의 실크펑크는 스팀펑크 먼저 그걸 설명해 주죠. 스팀펑크는 스팀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이제 작동하는 그런 어떠한 가상 SF 소설입니다. 근데 그게 실크 그러니까 중국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조금은 새롭게 재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옛날의 기술들 혹은 어떤 환상적인 기술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실크펑크라고 하는데 그런 소설에 되게 뭐 독보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켄 리우의 소설이 초안지를 이제 SF식으로 그 실크펑크식으로 이렇게 새로 쓴 책이 최근에 다시 이제 나왔고요. 제목이 뭔지를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켄 리우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아이들이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성인들이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다시 나온 건 폭풍의 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폭풍의 벽은 저도 사놓고 아직 안 읽었는데 내용만 따지면 그거죠.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의 전쟁으로 흔히 말하는 초안쟁패 승리자가 유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방이 자신과 함께 곁에서 싸웠던 여러 인물들을 죽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토사구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후, 그 유방의 아내가 정권을 잡는 이야기까지가 아마 폭풍의 벽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풍의 벽은 아마 이제 흉노족들 초안지, 그러니까 사기에서는 흉노족의 침입을 SF식으로 새롭게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 안 읽었지만 되게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SF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작품보다는 저는 종이동물원을, 그러니까 조금 더 감수성 있는 걸 좋아할 친구들에게는 김초엽 작품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대 작가들의 좀 흥미진진한 상상력, 다양한 주제들을 풀어내는 작품을 권하는 친구들에게는 종이동물원,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종이동물원도 굉장히 재미있는 SF 단편들이 모여 있죠. 다만 켄 리우는 이제 기회가 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켄 리우는 SF 작가긴 한데 단순하게 과학기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스팀펑크적인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새로 쓴 역사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를 새로 쓰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주제를 좀 이 사람의 시각으로 다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작품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우가 등장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모든 맛을 한 그릇에라는 단편 소설인데 그 작품 재밌습니다. 그 미국으로 이주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관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풀어낸 작품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삼국지 속에 있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이 사람은 작품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목들이 좀 길어서 제가 잘 지금 소개를 못 드리지만 켄 리우의 다른 이제 단편집 모음집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편집 모음이다 보니까 모든 소설이 다 재미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몇 개의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 키워드가 SF인데 SF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켄 리우의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드 창보다는 켄 리우가 좋아요. 테드 창은 뭐랄까 기성 주류, 뭐 저도 SF를 많이 안 읽어봤지만 그런 작가의 냄새가 난다면 켄 리우는 전혀 다른, 그리고 좀 실험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삼체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삼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켄 리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책도 있다고 소개를 드리고요. 기왕 SF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스팀펑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기라고 하는 어떠한 증기기관, 이걸 갖고 SF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와파서당의 이야기 주제와는 훨씬 벗어나지만 기기인 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책을 찾고 싶으신 분이라면 기기인 도로, 책 제목 정말 신기하죠. 기기인 도로. 부제는 이렇습니다. 조선 스팀펑크 연작선. 그래서 이제 기기인은 쉽게 말하면 증기를 다루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증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선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그 기기인의 이 증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술로 조선이 건국되었고, 그리고 조선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난 어떤 연작 작품집인데요. 네,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뭐라고 할까, 다양한 사건들을 좀 아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나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약간
이 역사적인 소재를 가져다 써서 좀 뻔하다, 약간 심심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실험적인 연작 소설로 기기인 도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는 점도 소개를 드리죠. 자, 네, 뭐 이야기를 시작을 했더니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오늘도 주말에 시작하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SF 소설 혹은 가끔가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SF 소설 이야기까지도 나눴네요.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 어플이 뭔가가 이제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펜을 가지고 쓰고 뭐 혹은 책 표지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이 그냥 멈춰 있네요. 근데 뭐 이런 날도 있죠. 뭐가 잘못됐는지는 라이브를 하면서는 체크할 수가 없어서 체크를 못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책 이야기 하니까 저도 나름 막 신나네요. 진짜 저는 나중에 이제 와파사당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성인들과도 책 모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켄 리우 책은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도 있고 켄 리우 책이 약간 정통 SF 그 뭐 SF를 다루는 뭐 예를 들면 기술과 인간의 문제 뭐 이런 걸 다루는 책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년생인가 그렇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 아마도 8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나. 그래서 미국에 성장하긴 했는데 미국인이죠. 국적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작가로서의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소재들, 뭐 역사, 특히 역사적인 소재를 가져다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이 사람을 읽고 있는 면이 있고 저처럼 고전을 공부하거나 역사라는 주제를 다루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서 켄 리우는 언제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기와 함께 켄 리우의 아까 소개했던 제왕의 위험이라든가 폭풍의 벽, 초안지를 새롭게 쓴 그런 작품을 읽으면 어떨까? 그리고 켄 리우의 그런 어떤 보면 이제 삼국지 아까 관우가 나왔던 것도 있지만 손오공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좀 중국의 고전들과 좀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저녁에는 못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밤 늦게 하거나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에 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세계사 공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세계사 책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루는 다른 식의 어떤 고민들을 내일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라이브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지만 라이브는 삭제가 됩니다. 좀 갈무리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와파사당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나중에 또 소통을 하죠.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